한 남자는 예언자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는데 뜻밖의 자신의 비참한 죽음의 미래를 보았다. 그러나 남자는 오히려 꾸준히 돌아서서 떠났다. 전혀 그의 운명도 이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몰랐다. 헤이든이라는 남자의 이름은 피라미드 발굴을 담당하는 지휘자이다. 그는 피라미드의 열렬한 애호가이며 피라미드에 숨겨진 비밀을 탐구하고 싶어 했다. 그는 유명한 이집트 고문자 교수와 그의 제자 아들러를 초빙하여 피라미드의 비밀을 찾았다. 왜냐하면 오래된 이집트 피라미드에는 원시 사회에서 외계인이 지구에 강림했다는 전설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사람들은 외계인이라고 불렀다. 반관과 그들이 외계에서 가져온 물질은 인류 사회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고, 그러나 외계인들도 탐욕스러웠고 그들은 지구의 발전을 보고 지구를 점령하고 자신의 소유로 삼으려고 했다. 그래서 당시 이집트의 통치자 파라오는 태양신의 도움을 요청하여 함께 지옥의 판관에 맞섰다. 마침내 끊임없는 항쟁 하에 그들은 지옥의 판관을 이기고 그들을 피라미드의 지하 감옥에 가두었다. 이때부터 소위 지옥의 판관은 신화가 되었다. 그러나 비록 지옥의 판관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그들의 추종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사랑의 공주도 그중 한 명이다. 그녀는 자신의 후손을 낳기 위해 필사적이다. 그리고 이 아이가 지하 감옥을 열고 지옥 판관법을 풀어줄 운명이라고 예언했다. 노는 이 사건의 발생을 막기 위해 천국의 약을 만들어 지옥의 비밀을 단단히 잠그고 지옥의 존재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모두 죽여 사람들이 이 마음을 완전히 근절하게 했다. 그러나 1100년이 지난 후에도 이 전설의 비밀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 바다등은 그중 하나이다. 그래서 헤등은 극력 이 비밀을 추적하려고 했다. 박사가 어차피 피라미드 지하 감옥의 입구를 찾도록 했다. 돈은 결코 문제가 아니었다. 하지만 헤이든 스트리트에서 전화 통화 중에 갑자기 그의 장부를 훔치고 싶지 않았다. 장부를 훔친 사람이 고개를 돌려 장부를 한 상인에게 건네주었다. 상인은 장부를 가지고 골동품 가게에 들어갔다. 그리고 전설 속의 천국의 약은 바로 이 가게의 손에 있었다. 그러나 가게는 피라미드를 보호하려는 위대한 소망이 없다. 오는 사람이 내는 가격이 그를 만족시키기만 하면 그는 파라다이스 제약을 누구에게나 팔 수 있다. 직접 상인은 휴대하고 있는 가죽 트렁크를 열었다. 그 안에 지폐가 가득 들어 있었다. 가게는 보니 이 수량은 적지 않다. 절대적으로 그가 원하는 요구에 도달했다. 자신의 후반생을 걱정하지 않게 했다. 그래서 가게 주인은 몸을 돌려 캐비닛에서 오랫동안 소중히 여기던 보물을 꺼냈다. 천국의 약은 가게 주인이 물건을 가져가는 과정을 보고 상인은 그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봐. 그러나 사람의 탐욕은 무한하다. 생각지도 못한 가게가 꺼낸 후 오히려 상인에게 2배의 값을 요구했다. 상인은 입으로 가득 찬성했지만 천천히 훔친 손장부를 가게 앞에 들었다. 단지 그가 은밀히 지팡이의 버튼을 움직였다. 지팡이 꼭대기에서 갑자기 칼을 꺼냈다. 상인이 반응을 기다리기 전에 상인은 칼로 가게 목을 닦았다. 잠시 후 헤이든도 가게에 도착했다. 하지만 그가 문에 들어서자마자 바닥에 쓰러진 가게 주인의 시체가 보였고 그때 상인이 전화를 걸어 헤이든을 위협했다. 그가 피라미드 행사에서 자신을 착용하게 했다. 상인이 감히 헤이든을 위협하는 이유는 그가 지팡이를 사용할 때 장갑을 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팡이에는 바다등 한 사람의 지문만 있었기 때문이다. 일단 그가 경찰에 신고하면 바다등은 어린 양이 될 것이다. 바다등은 어쩔 수 없이 상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 반대편 피라미드 밖에 사막 폭풍이 닥치자 직원들은 박사에게 빨리 가라고 재촉했지만 박사는 자신이 아직 탐사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다고 고집스럽게 생각했다. 이것은 탐사 임무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만류로 박사는 자료를 수습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폭풍은 모든 사람들의 연구에 전환을 가져왔다. 박사는 폭풍의 흔적 아래 피라미드 내부로 통하는 입구를 찾았고 헤이든은 즉시 다른 사람들에게 이번 기회를 잡아 피라미드로 들어갈 준비를 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박사에게 있어서 피라미드에 어떤 돈이 있는지는 그가 신경 쓰는 것이 아니다. 그가 더 신경 쓰는 것은 피라미드라는 고적의 연구 가치이다. 그래서 그는 밤낮 없이 피라미드 주위의 비석에 있는 고문자를 연구하고 번역한다. 애들러는 선생님이 그렇게 고생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선생님을 권유하여 집에 돌아가 쉬었고 며칠간의 일을 거쳐 비록 연구가 큰 진전이 있었지만 분명히 박사의 나이의 몸은 이미 지탱할 수 없었다. 애들러는 박사에게 며칠 동안 행동을 연기하도록 설득했다. 그러나 박사는 헤이든의 성격을 이해하고 그가 피라미드의 비밀을 탐구하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지원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했다. 반면 헤이든은 상인과 술집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두 사람의 이번 만남은 상당히 불쾌했다. 결국 바다등근 상대방의 손에 손잡이가 있었다. 그러나 상인도 모퉁이를 돌려 발을 닦지 않고 직접 자신의 요구를 했다. 만약 전설이 사실이라면 피라미드에는 수없이 많은 돈이 있을 것이다. 사업계계는 부가 당연히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는 헤이든에게 글을 읽고 이 행사에 함께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헤등은 듣지도 않고 거절했는데 그는 어떻게 피라미드 속의 비밀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었을까? 그러나 상인이 거듭 헤등의 비밀로 그를 위협하는 것을 몰지 못했고 설령 헤등이 더 이상 원하지 않더라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아들러는 선생님을 찾아와서 연구를 계속했다. 그러나 그가 아래층에서 아무리 외쳐도 박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걱정한 그는 바로 2층으로 달려갔다. 오히려 2층에서 계속 물이 새는 것을 발견했다. 그가 박사 앞에 도착해보니 원래 박사였다. 몸이 모르기 때문에 박사는 그가 지금 있다고 말했다. 현재의 건강 상태, 이번 탐험 임무는 아마 갈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그는 아들러에게 그가 자신을 대신하여 이번 활동에 참가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아들러가 처음으로 선생님의 인솔에 행동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잘하지 못할까봐 매우 두려웠다. 그러나 거듭 망설이고 선생님에 지지해 그는 결국 이 요구를 승낙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헤이든의 딸 사라도 이 행사에 참여했는데 그동안 그녀와 아버지 사이의 관계는 그리 좋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 두 사람 사이에는 샐러드의 어머니의 죽음이 줄곧 간극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직업 때문에 샐러드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 의해 키워졌던 아들러가 산장에 와서 마침 마주치고 계속 찾고 있었다. 박사의 사라. 그러나 애들러는 세라 박사에게 신체적인 이유로 참석할 수 없다고 유감스럽게 말했다. 사라는 애들러의 경력이 이 임무를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상대방이 이렇게 말하자 애들러도 차를 몰고 떠날 수밖에 없다. 사라는 아버지에게 이 일을 말했고 아버지는 박사가 참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학생들을 신뢰했기 때문에 애들러는 그의 이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라가 애들러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가 이번 행사에 참가할 수 있기를 바랐고 애들러도 흔쾌히 동의했다. 회의실에 도착하면 팀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 도착했지만 여전히 아들러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이번에는 사라, 편견을 증가시키고 오히려 애들러를 대신하여 말하자 두 사람의 감정은 이때 바뀌었다. 헤이드는 10점을 깨고 피라미드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일행은 피라미드 밖에서 하룻밤 샐러드를 이기기로 결정했다. 낮에 일 때문에 애들러와 마음을 열기로 결정했다. 원래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피라미드 사업에 빠져 그녀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고 어머니도 피라미드 속에 묻혀 사인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사라는 피라미드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아들러도 시간이 지나도록 이해했다고 밝혔다. 아들러는 문 앞에 있는 글을 읽었다. 비석에는 신이 선택한 사람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 탑의 사람들은 모두 죽어야 했지만 헤등은 전혀 개의치 않았고 또한 부하들에게 고분의 문을 부수라고 명령했다. 문을 열 방법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폭력적으로 파괴하는 방식으로 문을 부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애들러는 헤이든의 이러한 행동을 막으려 했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이 고대 이집트의 유적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헤이든은 그것에 신경 쓰지 않고 부하들에게 직접 문을 뚫으라고 명령했다. 대문을 깨뜨린 후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촘촘한 말벌집 바다등기 보였다. 한 병사에게 벌집을 부수고 길을 열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길이 열리면서 병사도 말벌집 속에 쓰러졌다. 다른 하나, 병사는 화염기를 들고 바람을 몰아내며 이렇게 길을 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길을 따라 함께 안으로 들어갔다.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밀폐된 공간이었다. 상인은 손전등을 들고 돌대 위의 조각상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뜻밖에도 그가 집은 순간 뒤에 돌문이 즉시 위에서 떨어져 병사 한 명이 죽었다. 이 바다등을 보고 바로 사람을 다치게 꾸짖고 그에게 조각상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라고 했다. 직접 조각상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원래 맛이 난 후 돌문은 다시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장면을 보았다.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돌아가고 싶어 했다. 바다등의 권유에 따라 그들은 계속 전진했다. 제외하고는 앞에 두 칼의 관문, 그들은 또 다른 기관을 만났다. 한 사람이 실수로 잘못된 석판을 밟은 것을 보았고 무수한 돌이 위에서 떨어졌다. 석판 구역을 건너 그들은 무덤 눈에 도착했다. 그 위에 고대 이집트 문자가 가득 적혀 있었다. 그래서 아들러는 그의 본업을 시작했다. 위의 문자를 통해 들어갈 길을 찾으려고 시도했다. 그리고 한바탕 연구한 후에 아들러도 그래서 그 답을 찾았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비석을 밀었고 과연 밑에서 비밀 통로를 발견했다. 통로를 따라 일행은 계속 내려갔다. 그러나 이 내부의 무언가는 그들을 놀라게 내부뿐만 아니라 고대 이집트 시대의 벽화와 다양한 황금 보물이 관을 밀고 그들은 그 안에 숨겨진 여자를 발견했다. 이 여자는 바로 전설의 이집트 공주이다. 미라 상자를 열고 안에 있는 이집트 공주는 천년을 거쳐 이미 백골로 변했다. 그러나 이집트 공주는 헤이든의 최종 목표가 아니다. 그녀는 난폭하게 이집트 공주의 시체를 한쪽으로 버리고 얻은 천국의 약을 이용하여 관 아래의 통로를 열었다. 그들은 통로를 따라 걸어갔다. 길이 점점 좁아졌다. 그러나 상인은 방금 위에 분명히 대량의 황금 체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좋은 물건이 있는 것 같지 않아. 그래서 그는 바로 헤이든을 찾아 달려갔다. 바로 그가 바다등을 잡았을 때 실수로 기관을 밟았고 뒤에 돌문이 순식간에 닫혔다. 이제 유일한 입구도 없어졌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원래 길로 돌아가 다른 길을 찾았다. 그러나 이것은 애들러가 라이터를 들고 돌벽에서 발견한 이상이었다. 그는 돌벽의 어느 곳에서 칠면조의 빛이 번쩍이는 것을 발견했다. 마치 여기서 공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들 몇 사람이 힘을 합쳐 과연 지하의 통로를 파고 그들은 이 통로를 따라 계속 내려갔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던 것은 뒤에 이상한 그림자가 있었다. 그들의 이 그림자는 바로 부활한 미라인데 알고 보니 그들이 이집트 공주의 묘비를 열었을 때 미라는 이미 서서히 깨어났다. 시간이 지나면서 미라는 완전히 부활했고 그들을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때 몇 사람이 무덤 눈에 와서 단지 그 안에 무대에 미라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마치 잘 훈련된 군대처럼. 다만 그들은 모두 죽은 상태였다. 그러나 이 무리의 미라들은 바로 전설의 잠든 지옥의 판관이다. 1100년 동안 줄곧 여기에 봉인되어 있었다. 바로 사라가 여기저기 구경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한 미라가 그녀의 목을 잡았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즉시 도와주러 올라갔다. 그리고 락. 이것은 기민한 움직임으로 미라의 뒤에서 그를 공격했고 그제서야 사라를 구출하는 데 성공했다. 다른 사람들은 총을 들고 미라를 쏘았다. 그러나 미라는 검총에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았다. 권총은 그들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었고 모두를 공격했다. 살아남기 위해 다른 사람들은 서둘러 출구를 찾았다. 마침내 그들은 벽에 돌문을 발견했다. 미라가 도착하기 전에 성공적으로 뛰쳐나갔다. 그러나 바다등근 한번 보았다. 밀에 얽힌 상인은 그녀를 함께 가라고 할 생각이 없었다. 왜냐하면 상인이 죽어야만 그의 비밀은 영원히 매장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라의 도움으로 상인은 성공적으로 들어왔다. 통로에서 상인을 구한 후 사라는 아버지의 냉혈한 행동에 매우 분노했다.
두 사람은 격렬한 말다툼을 벌였다. 냉정해졌고 그들은 비로소 이 통로를 자세히 살펴보니 이 안에 은색 문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아들러가 버튼을 누르자 금빛 빛이 번쩍이자 그 안에 천천히 나타난 것은 바로 지옥 판사의 왕좌였다. 그때가 되어서야 헤이든은 숨겨진 비밀을 털어놓았다. 원래 이 왕좌를 시작하는 열쇠는 바로 샐러드였다. 왜냐하면 샐러드의 어머니는 이집트 공주의 혈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때 헤이든이 그녀와 결혼한 이유는 바로 그녀의 이집트 공주의 혈통 때문이다. 그 당시 샐러드의 어머니의 죽음은 결코 뜻밖이 아니다. 헤이든은 지옥의 판관의 힘을 얻어 영생을 얻고자 했고 이집트 공주의 핏줄은 그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요소였다. 당시 사라의 어머니는 헤이든을 돕기 싫어서 그녀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했다. 비록 사라는 아버지를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지만 헤이든의 소원이 곧 이루어질 것이니 그는 어떻게 누군가가 그를 막는 것을 허용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는 부하들에게 샐러드를 왕좌에 밀어내라고 명령했다. 애들러는 저지하려고 했지만 권총을 들고 위협받았고 바로 헤이든은 칼로 샐러드의 손을 천천히 미끄러뜨렸다. 왜냐하면 샐러드의 피가 기관을 여는 열쇠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사라와 함께했다. 초자기에서 아들러는 부하의 막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달려갔고 부하가 아들러의 방향으로 총을 쏘았고 친구가 갑자기 앞으로 나가서 아들러를 대신하여 막았고 자신은 이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그가 죽기 전에 애들러에게 헤이든의 음모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을 때 사라의 피가 끊임없이 보좌로 흘러들면서 지역 판관의 위에는 서서히 푸른 후광이 나타났고 사라와 바다 등의 보좌 위에도 같은 푸른 빛이 나타났다. 피라미드와 비슷한 모양이 피라미드 위에서 푸른 빛이 나와 하늘을 향해 발사되었고 순식간에 전체 금자탑의 모든 기관이 작동하여 바다 등을 보았다. 도모가 비교적 성공했을 때 애들러는 헤이든의 부하들을 물리치고 사라의 곁으로 다가갔고 그녀의 속박을 풀었다. 사라의 피가 없으면 피라미드의 기관이 자동으로 닫히고 사라가 속박에서 벗어난 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부하의 무기를 빼앗아 자신의 아버지를 총으로 쏘는 것이다. 이 장면은 당시 마녀가 예언한 장면과 일치한다. 비록 헤이든은 이미 죽었지만 피라미드는 이미 우주로부터의 강력한 힘의 지탱을 받아 무너질 것이다. 외계에서 온 지역 판사들도 수천 년 후에 붕괴된 붕괴로 재가되었다. 천년 역사의 피라미드가 이렇게 무너졌고 아들러는 사라를 끌고 도망쳤는데 이것은 박사도 무너진 피라미드를 보기 위해 도착했다. 비록 역사 문명에 사라진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는 자신의 학생 아들러의 안위를 더욱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들은 무사히 탈출했다. 그리고 생사를 겪었던 애들러와 사라는 마침내 함께 성공했다. 그러나 피라미드의 문명은 사라지지 않았다.